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좀 피우시고 도장 내놓으세요. 의사 선생님도 가망 없다고 하셨잖아요. 간 이식 수술해봤자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깨어나지도 못하신대요. 남은 자식들이라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라는 것들이 내뱉는 말은 뱃속에 퍼진 암세포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하게 늙은 아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궈온 건설회사도 강남 한복판의 빌딩도 통장에 찍힌 수백억의 자산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굶주린 하이에나 떼를 불러 모으는 피 냄새에 불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하여 차가운 병원 정원 벤치에 홀로 남겨진 김 회장. 12월의 칼바람보다 더 시린 배신감에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안 입고 안 먹어가며 자식들을 키웠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입 돌아가요? 인기척에 고개를 드니 낡아 빠진 점퍼를 입은 한 청년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 자판기 앞에서 마주치던 행색은 남루하지만 눈빛만은 맑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온기가 남아있는 편의점 도시락과 따뜻한 두유를 꺼내 김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점심 먹으려고 사둔 건데 어르신이 드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셔서 속 비우시면 병 더 커집니다. 생판 남인 이 청년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김 회장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고마운 마음에 청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낡은 점퍼 소매가 스르르 거쳐 올라갔습니다. 순간 김 회장의 호흡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청년의 손목 안쪽 핏줄 위로 선명하게 박혀있는 붉은색 반점. 김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점은, 저 기이한 모양의 붉은 점은 단순히 살갗의 난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 자신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 RH- 보유자 중에서도 극소수 가문에게만 유전된다는 핏줄의 표식, 잃어버린 과거의 증표였습니다. 설마 너가 그 아이란 말이냐? 평생을 찾아 헤매던 핏줄이 썩어가는 내 간을 대신해 나를 살린 유일한 희망이 지금 내 앞에 도시락을 건네는 이 가난한 청년이라니. 김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병원 벤치에서 벌어진 이 우연하고도 기막힌 만남이 탐욕의 눈먼 자식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김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보다 진한 운명의 장난,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다는 비정한 세상에 날리는 통쾌한 한방. 벼랑 끝에서 피어난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신화, 대성건설 김철수 회장.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맨손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15살 때부터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던 소년. 그 소년은 오직 내 자식들은
배 골치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이 명절이라며 고향에 내려갈 때도 그는 텅 빈 공사 현장을 지키며 시멘트 가루를 마셨고 그 결과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일상은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의 구두 뒤축은 늘 닳아 있었고 양복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터져 나와 있었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6,000원짜리 기사식당 백반이 전부였죠. 직원들이 남사스럽다며 제발 옷 좀 사입으시라고 사정을 해도 그는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껴야지. 내가 아껴야 우리 민지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지. 나는 흙밥 먹어도 내 새끼들은 금밥 먹여야 하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 장남 김민호와 장녀 김민지는 아버지의 그런 희생을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된 국산차를 탈 때 아들 민호는 5억이 넘는 외제 스포츠카를 종류별로 갈아치웠고 딸 민지는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며 한 번 쇼핑에 수천만 원을 긁어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기는커녕 뒤에서 구두쇠 영감탱이, 돈 나오는 늙은 ATM이라고 부르며 비웃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장을 둘러보던 김 회장은 갑작스러운 복통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의 입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3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제대로 마셔본 적 없고 오직 일만 했는데 간암이라니.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 가닥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회장님의 체력이 아직 버텨줄 만하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 혈액형과 조직이 맞는 공여자가 있다면 생체간 이식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 혈액형이 희귀한 RH-O형이시라 뇌사자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자녀분들의 검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김 회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둘이나 있지 않은가. 평생 금지옥엽 키워온 내 새끼들인데 아비가 죽게 생겼다는데 간 한 조각 떼어주는 걸 마다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 거실. 무거운 침묵 속에 김 회장이 입을 뗐습니다. 애비가 많이 아프다. 간암이란다.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다는데 너희 중에 누가 검사를 좀 받아주겠니? 김 회장의 눈에는 자식들에 대한 믿음과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들 민호와 딸 민지의 표정은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찮은 숙제를 떠하는 사람처럼 서로의 얼굴을 흘끔거리며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남 민호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김 회장이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세계를 단 한마디로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연세가 70이 다 되셨는데 무슨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요? 요즘 뉴스 못 보셨어요? 노인네가 간 이식 받다가 수술대 위에서 그대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래요. 괜히 멀쩡한 자식간까지 떼어갔다가 아버지도 가시고 저도 병신되면 이 집안은 누가 책임집니까? 믿을 수 없는 말에 김 회장의 입이 턱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그리고 오빠는 회사 경영해야 하니까 안 되고 저는 여자잖아요. 배에 흉터 남으면 시집은 어떻게 가라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약만 잘 먹어도 오래 산다던데 그냥 요양병원 좋은 데로 알아봐 드릴게요. 네. 자식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곧 상속될 유산 덩어리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돈을 더 쓰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죽어주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기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그게 아비한테 할 소리냐? 김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들 민호가 짜증스럽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 아버지. 솔직해집시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맨날 일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고 엄마 돌아가실 때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제 와서 효도받고 싶으세요?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요. 우리 유학 보낼 때도 그래. 남들은 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는데 아빠는 우리한테 이코노미 태워보냈잖아.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돈 좀 아끼겠다고 자식들 기죽여 놓고 이제 와서 간을 내놓으라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딸 민지까지 합세에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김 회장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박예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조신한 척 시아버지를 깎듯이 모시는 척하던 그녀였지만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호 씨 말이 맞아요. 괜히 수술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유 원장. 아직 안 쓰셨죠? 정신 온전하실 때 미리 공증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 회장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것들이 내 자식들이 맞나?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건가?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병색이 완연한 몸은 말을 듣지 않고 휘청거렸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 놈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김 회장의 고함에도 자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명의 이미 제 앞으로 돌려놓으신 거 잊으셨어요? 3년 전에 증여세 아낀다고 하셨잖아요. 나가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데요? 김 회장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세금을 아끼겠다며 미리 재산을 자식들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회장직, 그리고 병든 몸뚱아리. 지금 김 회장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김 회장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갈 곳이라곤 회사뿐이었지만 자식들이 벌써 손을 썼는지 회사 출입증마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갈 곳 잃은 그는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대학병원 로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을 정신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정원 구석진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밤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낡은 폴더폰뿐이었습니다. 허허, 인생 헛살았구나. 김철수 참 헛살았어. 그는 벤치에 기대어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판기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던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엔 숯검정이 묻어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김 회장의 퀭한 눈을 보더니 먹던 컵라면을 잠시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뽑아 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건 못 사드리고. 김 회장은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유산 내놓으라며 아비를 내쫓았는데 생면부지에 남이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참 고마워. 젊은이는 누군데 이런 호의를 베푸나? 아, 저는 그냥 이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잡부입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밤에는 여기서 쪽잠 자고 낮에는 일하거든요. 어르신 보니까 꼭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청년의 이름은 강태석. 그는 어머니가 신부전증으로 입원해 있어 병원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회장은 매일 그 벤치에 나가 태석을 기다렸습니다. 태석은 매일 김 회장에게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야쿠르트 따위를 건네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석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태석이 웃을 때마다 생기는 보조개, 젓가락질하는 습관, 심지어 땀을 닦을 때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는 모습까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김 회장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서서히 그리고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건넨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김 회장의 멈춰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줄은, 그리고 이 만남이 썩어 빠진 자식들을 단죄할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네요. 이거 드세요. 오늘은 특식입니다. 불고기 도시락. 태석은 해맑게 웃으며 김 회장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제 태석이 오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였던 그에게 편의점 도시락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이었지만 지금 태석이 주는 이 4,000원짜리 도시락은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고 귀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지 않나? 젊은 사람이 자기 쓸 돈도 없을 텐데 맨날 이렇게 노인네 챙겨서 어쩌려고 그래. 에이, 어르신도 참. 돈이야 벌면 되죠. 그리고 어르신 혼자 계신 거 보면 마음이 쓰여서 안 돼요. 저도 나중에 늙으면 누군가 저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겠죠, 뭐. 태석의 말에는 계산이나 가식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돈만 보고 살았는데 이 청년은 내 초라한 껍데기만 보고도 마음을 주는구나. 한편 김 회장을 내쫓은 자식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아버지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 회장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털어 현금과 폐물을 챙기고 아버지가 아끼던 골동품들까지 팔아치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빠, 아빠 진짜 안 들어오시겠지? 혹시라도 마음 약해져서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병원비 대느라 우리 재산 다 날아가. 걱정 마. 그 노인네 자존심 하나는 센 양반이라 절대 제 발로 다시 안 들어와.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문 안 열어줄 거야. 법적으로 이 집 4명이야. 잊었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민호는 와인잔을 흔들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회사 임원들을 소집해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 중이라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회장 대행 자리에 올라 회사 자금까지 횡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예리 역시 시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낼 궁리를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비용이자 리스크일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숨쉬기가 힘들었고 황달 때문에 눈동자는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어느 날 김 회장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태석과 의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태석 씨,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아요. 투석 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밀려 있어서 원무과에서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퇴원 조치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제발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야간 알바 하나 더 뛰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태석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착한 놈이 돈 때문에 저런 수모를 당하다니. 당장이라도 비서에게 전화해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그는 빈털터리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회장은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태석의 어머니도 돈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 그때 태석이 힘없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오늘은 도시락 못 사왔어요. 대신 이거. 태석은 주머니에서 삶은 달걀 2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점심을 굶어가며 병원비를 모으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김 회장은 달걀을 받아 쥐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석군, 자네 어머니. 혈액형이 뭔가? 네,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는 O형이세요. 왜요? 그럼 자네는? 자네도 O형인가? 아니요, 저는 좀 특이해요. O형인데 RH-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혈하고 싶어도 잘 안 받아줘요. 피가 귀하다고 큰 병원 가라면서. 쿵. 김 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RH-O형. 대한민국의 0.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 바로 김 회장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막힌 일치였습니다. 김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지방 공사 현장에서 만났던 한 여인. 가난했지만 마음씨 고왔던 그녀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가졌었지만 집안의 반대와 성공에 대한 야망 때문에 그녀를 모질게 떠나보냈던 기억. 그녀가 떠날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혹시... 김 회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태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그 유전적 특징, 손목 안쪽에 붉은 점을. 자네. 소매 좀 걷어보게. 어서.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르신? 영문을 모르는 태석이 엉겁결에 소매를 걷어 올리자 김 회장의 눈이 확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붉은 잉크를 떨어뜨린 듯 선명한 반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붉은 점이었습니다. 자네, 혹시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 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물었습니다. 태석은 소매를 내리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대요. 사진 한 장 본 적 없지만 뭐 원망은 안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 목까지 2배로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한 맺힌 세월이, 그리고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면서도 저토록 밝게 커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여자가 낳은 아이가 30년이 지나 내 목숨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나타나다니. 이건 신이 내린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차마 내가 내 아비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신이 감히 아버지를 자처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의 간을 달라고 말하는 건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보다 더 파렴치한 짓 같았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그만 의식을 잃고 벤치 아래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태석은 사색이 되어 김 회장을 들쳐 업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깡마른 몸 어디에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태석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김 회장을 눕히고 의료진들이 급하게 처치하는 모습을 보며 태석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한편 김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곧장 아들 민호와 딸 민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병원 원무과장이 김 회장의 비상 연락망에 적힌 자식들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뭐라고요? 쓰러지셨다고요? 아, 네, 갈게요. 가요. 전화를 끄는 민호의 표정은 짜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이씨, 이 노인네 아직도 안 죽고 버티고 있었네. 귀찮게 진짜. 오빠 어떡해? 병원에서 보호자 찾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 갔다가 병원비 독박 쓰는 거 아니야? 야, 일단 가보자. 혹시라도 노인네가 딴 주머니 찬 거 있을지도 모르고 유언장 안 쓰고 가면 골치 아파져. 가서 상황 보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옮겨버리자고. 남매는 억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김 회장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석이 땀범벅이 된 채 김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 모습을 본 민호와 민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낯선 청년이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울먹이고 있는 꼴이라니. 민호는 대뜸 태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아버지 손을 잡고 있어? 뭐 훔쳐가려고 이러는 거야? 갑작스러운 봉변에 태석은 바닥으로 넘어지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 저는 그냥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뭐? 도와준 척하고 사례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야, 요즘 이런 꽃뱀 같은 놈들이 병원에 득실거린다더니 딱 그 짝이네. 냄새나니까 저리 꺼져. 민지는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태석을 쏘아붙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김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 아니 내 진짜 핏줄에게 저런 모욕을 주다니. 김 회장이 마스크 속에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기력이 쇠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뭐라 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태석을 향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자, 수고비다.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시는 우리 아버지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경찰에 사기죄로 넘겨버릴 줄 알아. 태석은 바닥에 떨어진 돈과 민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병실에 누운 어르신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태석이 나가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저희 왔어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김 회장의 소지품을 훑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겉옷 주머니를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갑도 없고 시계도 없고 진짜 빈털털이네. 야, 민지야, 의사 불러서 빨리 퇴원시킨다고 해. 여기 입원비 하루에 얼만 줄 아냐?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오셨습니까? 회장님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며칠 못 넘기십니다. 다행히 혈액형 맞는 공여자가 나타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자녀분들이 검사를.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는 검사 안 합니다.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에도 가망 없다면서요? 그냥 진통제나 놔주시고 퇴원시켜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모실게요. 김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죽어가는 아비를 앞에 두고도 돈 계산만 하고 있는 저 악마들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라니. 차라리 지금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쫓겨난 줄 알았던 태석이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저기, 의사 선생님,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태석에게 쏠렸습니다. 민호가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너 아까 돈 받고 꺼지라니까 왜 또 왔어? 내가 뭔데 검사를 받아? 태석은 민호의 고함을 무시하고 의사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RH-O형입니다. 어르신과 혈액형이 같아요. 제가 간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민지의 얼굴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만약 이거지가 아버지를 살려낸다면, 아버지가 살아나서 유언장을 다시 쓴다면, 그들의 머릿속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간을 준다고? 이 미친놈이 지금 소설 쓰고 자빠졌네. 민호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태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너 얼마 받기로 했어? 이 노인네가 꼽을 쳐둔 돈 준다고 꼬드기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생판 남이 장기 이식? 이거 불법 장기 매매야. 당장 경찰 불러. 민호와 민지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들에게 태석의 선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해서는 안 되는 범죄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나는 순간 자신들이 미리 빼돌린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이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생존은 곧 자신들의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민호의 손을 강한 힘으로 뿌리쳤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세에 천하의 아나무인 민호조차 순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사람 목숨이 돈으로만 보입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당신들이 자식이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태석의 일갈은 비수가 되어 남매의 뼈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끼기엔 그들의 탐욕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태였습니다. 민지는 표독스러운 눈을 치켜뜨며 의사에게 대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보호자로서 이 수술 절대 동의 못해요. 만약 수술 강행했다가 잘못되면 병원 문 닫게 만들 줄 아세요. 우리 오빠가 누군지 알아요? 대성건설 회장 대행이에요.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수술 진행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김 회장의 생명줄이 타들어가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김 회장이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의사를 가리켰습니다. 수술, 진행, 김 회장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몸, 내 결정이야. 저놈들은 내 보호자 아니야. 김 회장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평소 김 회장을 따르던 고문 변호사가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석에서 김 회장의 의사를 공증했고 민호와 민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 동의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봐요, 변호사 양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치매 노인네 헛소리를 공증해. 이거 무효야. 소송 걸 거야. 민호는 복도가 떠나가라 악을 썼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둘러 김 회장과 태석을 수술 준비실로 이동시켰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서 김 회장과 태석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렸는데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말로는 차마 전할 수 없는 회한이 김 회장의 눈빛에 가득 찼습니다. 태석은 그런 김 회장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의 거친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태석의 그 한마디가 김 회장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지켜드린다는 말. 평생 누군가를 지켜야만 하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던 김 회장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민호와 민지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지금 당장 회사 법무팀 풀가동해서 병원에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내. 그리고 언론사에 찌라시 좀 뿌려. 정체불명의 남자가 치매 걸린 회장 꼬드겨서 장기 밀매 시도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여론전으로 묻어버려야 해. 그놈이 깨어나서 입이라도 뻥긋하는 날엔 우리 다 죽어. 민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에서 죽어서 나오기를 혹은 태석이 수술 도중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는 악마의 주문처럼 병원 복도를 음산하게 채웠습니다. 장작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김 회장의 늙고 병든 간을 떼어내고 태석의 젊고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생사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탐욕에 눈먼 자식들이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수술실 안에서는 30년 만에 만난 부자가 서로의 피와 살을 나누며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 회장은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놓인 두 부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지고 집도이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사투. 기다리던 김 회장의 자식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의사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잘못되었다는 소식이기를.
수술 중 합병증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오기를 그들은 속으로 악마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공여자의 간 상태가 워낙 좋아서 회장님 회복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의 밝은 목소리에 민호와 민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적? 저 노인네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그들에겐 그것이 재앙이자 날벼락이었습니다. 민호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의사의 손을 뿌리치듯 대충 잡고는 분을 이기지 못해 병원 복도 벽을 쾅 내리쳤습니다. 젠장, 젠장, 왜 하필 지금 살아나서. 민호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기사 냈어? 그 자식 전과 조회해봤어? 뭐, 없다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뿌리란 말이야. 꽃뱀 사기꾼, 뭐든 엮어서 당장 경찰서에 쳐넣어. 아버지가 눈 뜨기 전에 그 새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일주일 후 일반 병실. 태석은 수술 부위의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복실에 눈을 뜨자마자 김 회장의 안부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 건 건장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태석의 접근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비키세요. 어르신 얼굴만 보고 간다잖아요. 수술은 잘 됐는지 확인만 하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회장님 지시입니다. 잡상인 출입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썩 꺼지쇼. 경호원들이 태석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태석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야, 거지 새끼. 너 아주 즐기다? 간 하나 주고 뭐라도 한몫 챙길 줄 알았나 본데 꿈 깨라.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근본 없는 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시더라. 냄새난다고. 거짓말 마. 어르신이 그러실 리 없어. 어라?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야? 야, 얘 당장 경찰서로 넘겨. 무단 침입의 협박죄로 고소장 접수해 놨으니까. 경호원들이 태석의 양팔을 결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억울함에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병실 안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링거대를 짚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 회장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술 자국도 아물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 회장의 담당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니 거동도 불편하신데 왜 나오셨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이 사기꾼 놈이 자꾸 행패를 부려서. 민호가 당황하며 김 회장을 부축하려 다가갔지만 김 회장은 있는 힘껏 민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짱 마이너스.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의 정적을 깼습니다. 민호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사기꾼? 행패? 내 놈 눈에는 내 아비를 살린 은인이 사기꾼으로 보이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사람이냐? 썩어 문드러진 내 간보다 더 썩어 빠진 게 내 놈들 정신머리야.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놈이 아버지를 홀린 거예요. 저놈 분명 뒤가 구린 놈이라고요. 민지는 악을 쓰며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김 회장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든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김철수 마이너스 강태석 친자관계 성립 99.999%. 친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이거 다 조작이라고. 민호와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찢어발기려 했습니다. 김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조작? 내 피다. 내 뼈고 내 살이야. 너희들이 돈 타령하며 아비가 죽어가든 말든 외면할 때 자기 살을 째고 간을 내어준 게 바로 저 아이란 말이다. 그런데 뭐 사기꾼? 경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김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태석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지 못했던 그 말을 토해냈습니다. 태석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내 아비다. 태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붉은 점, 어르신의 알 수 없는 호의,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김 회장의 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두 부자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동안 민호와 민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처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물을 닦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변호사, 지금 당장 공증 들어간다. 내 모든 재산, 주식, 부동산, 예금 일체를 강태석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김민호, 김민지 두 놈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다. 유류분? 마음대로 소송 걸어봐라. 내 생명을 위협하고 유기하려 했던 폐륜 행위가 입증되면 그마저도 못 받을 테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와 민지는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 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까까지 태석을 벌레 취급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꼴이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당장 이놈들 끌어내.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않게 해라. 내 자식은 여기 있는 태석이 하나뿐이다. 김 회장의 호령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민호와 민지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그동안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병실 복도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김 회장과 그를 부축한 태석만이 남았습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비로소 마주한 진짜 가족.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병원 바닥을 적셨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의 호령 한마디에 그동안 가면을 쓰고 숨어있던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민호와 민지는 억울하다며 길바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호가 저지른 회사 자금 횡령과 분식회계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며느리 박예리가 시도했던 보험 사기 정황까지 모두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존속유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기도 전에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호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의 손에 들린 영장 앞에서는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옆에 있던 민지와 박예리 또한 사문서, 위조와 공모 혐의로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압류 딱지가 붙어 경매장으로 넘겨졌고 떵떵거리며 살던 강남 저택은 김 회장의 명예회복 소송으로 인해 즉시 가처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그들은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반면 김 회장의 병실은 30년 만에 찾아온 늦봄처럼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술 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한 김 회장은 퇴원하자마자 태석을 자신의 본가로 데려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본 태석은 입이 떡 벌어져 현관에서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집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랑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작은 방이면 돼요. 아니다. 이 모든 게 원래 내 것이어야 했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고생시킨 세월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해. 내 전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놓았으니 이제 너도 허리 펴고 살아라. 내 어머니 병원비도 밀린 빚도 다 해결했다. 김 회장은 태석의 손에 통장과 인감이 든 가방을 쥐어주었습니다. 평생 공사판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온 태석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가방을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린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뻤어요. 저한테도 비빌 언덕이 생겼구나. 나도 고아가 아니구나. 그거면 돼요. 이 돈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버신 거잖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제가 벌어서 효도할게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배신하는 세상에 수천억 재산을 마다하고 늙은 아비의 손을 잡는 아들. 김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았던 성공이라는 파랑새가 사실은 돈더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냄새 나는 진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태석의 어머니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와 태석을 가졌을 때 찍었던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어미가 떠날 때 내가 모진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나도 무서웠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사랑을 버렸어. 그 벌을 받느라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웠나 보다. 태서가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태석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체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회장 역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대저택은 두 부자의 눈물과 웃음으로 비로소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대성건설 회장 취임식장.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벽돌 한 장으로 이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시멘트로 이 회사를 다시 짓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기업,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태석의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백방으로 수소문해 요양병원에 계신 태석의 어머니를 모셔온 것입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사진. 그 속에서 김 회장은 생애 처음으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오히려 진짜 소중한 모든 것을 얻게 된 김 회장의 인생 2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 회장의 기막힌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삭막한 세상이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돈뭉치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회장의 자식들, 민호와 민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감사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채 탐욕이란 괴물에게 영혼을 잠식당했습니다. 부모를 그저 걸어다니는 지갑으로만 여겼던 그들의 최후는 차디찬 감옥 바닥이었습니다. 반면 가난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예의와 효심을 잃지 않았던 태석은 기적처럼 아버지를 찾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김 회장이 병원 벤치에서 느꼈던 뼈저린 외로움은 성공이라는 허상만 쫓으며 가족을 등한시했던 지난날에 대한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가 늦게나마 참회할 기회를 주었고 30년 전 자신이 버렸던 핏줄을 통해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100층짜리 빌딩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가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부모님의 안부 전화조차 귀찮아하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은 그리고 가족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김 회장처럼 벼랑 끝에 몰려서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유행가 가사처럼 흔한 말이지만 오늘따라 이 말이 가슴 깊이 사무치는 밤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 냄새보다는 사람 냄새가, 차가운 계산기보다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 회장과 태석 군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가족 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태석 군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기적 같은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